자, 또 이게 어려운 강의를 좀 또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힘든 통일의 집을 이렇게 벽돌 한 장 또 같이 놓읍시다, 우리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강의를 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콜 시대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지금 이게 콜 시대를 헬무트 콜 총리의 시대를 지금 이렇게 지금 보려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헬무트 콜 총리 시대, 우리 독일이 통일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헬무트 콜 총리 전에는 슈미트라든가 브란트는 이게 진보 정부였잖아요. 근데 이 콜 정부는 이게 보수 정부거든요. 이 진보 정부에서 이 보수 정부로 어떻게 권력이 이양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슈미트 정부의 몰락의 원인, 그 다음에 연정이 붕괴되는 과정, 그 다음에 조기 총선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이렇게 보수가 이렇게 집권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콜의 어떤 집권 기간과 콜의 양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의 집권 기간, 그다음에 콜의 양력, 그다음에 콜 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콜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콜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는 외교 문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좀 볼 거고, 이 큰 변화에서 소련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좀 들어볼 겁니다. 그 소련 개혁 개방에서 고르바초프하고 양력, 그다음에 이 개혁 개방 당시의 소련의 상황, 그다음에 경제적 상황, 그다음에 이렇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게 콜 정부의 콜이 어떤 집권 기간과 양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먼저 보면, 콜의 집권 기간, 콜의 집권 기간은 1982년, 1982년부터 1998년까지 통일이 1990년도가 됐는데, 통일 이후 1998년까지 콜 총리가 이렇게 집권하게 돼요. 98년까지 이렇게 통일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라는 민족적인 과업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이게 우리가 그러고 보면서 이 통일 시대를 이 콜 총리가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상당히 흥미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오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다음에 이 콜에 대해서 콜의 양력, 이게 지나온 어떤 그런 양력들에 대해서 먼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의 어떤 그런 먼저 이 가정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는 이렇게 나치즘이 파고들 틈을 찾지 못하는 어떤 경건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가톨릭 신자거든요. 예. 그런 경건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고, 1946년에 16세 나이로 이 기민당, 이게 CDU 약자로 CDU죠. 이렇게 기민당에 이렇게 당원으로 입당해요. 16세에 1946년 16세에 기민당 당원으로 입력하는데, 그때 기민당 당원이 번호가 몇 번이었는가 하면 246호였어요. 그러니까 기민당의 246번째 당원으로 이렇게 입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 복남 형제는 하나원 기수 몇 번이에요? 잘 모르겠습니까? 246번째 당원이었던 것처럼 저는 하나원 기수 48기입니다. 하나원 기수 48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모든 어떤 군대도 이렇게 해병대도 무슨 이렇게 그런 군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콜은 이렇게 기민당의 이렇게 246번째 당원으로 이렇게 입당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 당 생활을 입장하자마자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해요. 예,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1947년에 그의 고향에서
이 기민당 청년 조직에 적극 청년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극 이렇게 활동을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어떤 그런 활약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1955년부터 1966년까지 당 간부 멤버로까지도 활동해요. 당 간부의 멤버로까지 활동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당 생활을 엄청 이렇게 열심히 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콜의 학력은 그는 이게 정치 활동을 하는 과정에 이게 틈틈이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전후 최연소의 기록으로 박사학위를 딴 이렇게 박사학위를 이렇게 취득한 아주 이렇게 총명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콜 총리의 어떤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뭔가면 팔츠의 정치 발전과 1945년 이후 당의 재건. 팔츠라는 거는 이게 서독 지역의 어떤 한 어떤 그 란트, 이게 지방자치정부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팔츠의 정치 발전과 1945년 이후 당의 재건. 이게 1945년도 이후 이때는 이렇게 연합국 어떤 통치 시대에서 이렇게 다 모든 건 당이라든가 뭐 군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게 다 해체됐잖아요. 그런데 이 해체 이후에 49년도에 이게 다시 이렇게 국가가 다시 세워지고 정당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과정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겪는데 요때 당시에 이 지방자치정부의 발전과 당을 다시 재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의 어떤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쓴 거죠. 우리가 보면 보통 다 보면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마다 그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잖아요. 제가 신대원 때 졸업 논문 쓴 논문은 혁명이에요. 혁명.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요즘에는 우리 총신애들 보니까 이게 신대원생들이 논문을 안 써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논문은 한 번씩 써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훈련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콜은 이게 논문 제목을 논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1960년에 30세 나이로 이렇게 마인츠에서 자치정부의 의원으로 선출이 돼요. 30세에. 30세에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선출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정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데, 이러면서 이 콜은 정식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이번에 4.15 총선을 보면서, 전에는 제가 이게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 보였고, 이 정치 어떤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저의 거리하고는 이렇게 상당히 멀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4.15 총선을 딱 겪은 것들을 보면서, 저기 별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꿈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게 정치인들이 정치 영역에서도 내가 이게 충분하게 중보하고 조언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마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콜 총리는 1960년 30세에 정식으로 이렇게 의원 활동을 정치 활동을 정식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 정치인으로서 이 청년 콜은 그 당시 이미 두 가지 전통을 지켜나갈 것을 이렇게 결심하고 당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 전통을. 두 가지 전통 중에서 첫 번째 전통은 뭔가 하면 공화국 공화국의 연방 구조를, 즉 이 서독이 지금 연방공화국이잖아요. 이 공화국의 연방 구조를 지지하되 점령 기간 중에 훌륭한 지역 지도자들이 세운 지역적 권위와 독립의 전통을 제2세대 란트 지도자들이 전통을 지켜나가는 어떤 그런 제2세대의 란트 지도자가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권위를 중시하고 지역의 전통을 중시한다는 것은 우리 이게 독일의 역사라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잘 알 건데 저게 옛날에 앞에 했던 강의인데 여기서 중복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청년 콜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이렇게 결정하면서 이렇게 다짐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 어떤
결단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콜이 따르기로 했던 두 번째 전통은 아데나우어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아데나우어 유산. 이 아데나우어가 이게 초대 총리였잖아요. 아데나우어 유산을 두 번째로 전통을 이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얼마나 이 아데나우어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유산을 지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던지 이 콜에게 이렇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데나우어의 손자라고까지 불렀어요. 예, 아데나우어의 손자라고까지 이렇게 불렸는데, 이 콜은 이 아데나우어가 늘 이렇게 고수했던, 이 노인장이 고수했던 소독을 서구와 나토에 편입시키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경제와 정치적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데나우어는 정치적으로 이게 이 서방 세계에 어떻게 해서나 이게 소득을 편입시키고 하고, 그 다음에 나토와 이런 유럽 경제 동맹에 그 다음에 이렇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어떤 그런 가치를 철저하게 지켰던 어떤 그런 것들로 갔던 어떤 그런 정치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유산을 철저하게 이게 지키기로 하는 어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이 슈미트 정부가, 이 진보 정부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원인은 너무나 이게 좌클릭을 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좌클릭을 한 어떤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몰락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이 아데나우어는 정말 이렇게 아데나우어는 게 아니라 이 콜은 이 아데나우어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유산, 어떤 그런 유산을 철저하게 이렇게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대통령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섰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거든요. 뒤에서 보니까 만일 이게 진보 정부, 만일 보수 정부가 아니고 진보 정부였다면 어땠을까? 통일 시대에. 통일을 맞이하는 어떤 준비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잠깐 우려가 들더라고요. 이게 만일 진보 정부의 수상이 이 통일 시대에 급변하는 어떤 그런 시대라도 혹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해보게 되었었어요. 어쨌든 이 콜은 이런 청년 콜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나선 등극하게 어떤 그때부터 이게 두 가지 어떤 철저한 어떤 전통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유산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던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69년에 란트 자치정부의 수상으로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이 사람이. 예,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게 1969년에서 1976년까지 란트 자치정부의 수상으로 이렇게 활동했고, 그리고 1973년부터는 CDU, 즉 이게 보수당의 당 총재로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활동하게 돼요. 그러다가 1976년부터는 CDU의, 즉 기민당의 연방 하원의 원내 총무로까지 활동하다가, 그러다가 1982년 10월에 소독의 총리로 이렇게 당선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콜 총리의 어떤 양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 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이 권력이 이양하는 것 과정에 진보 정부가 원래는 SPD, 즉 사회민주당하고 자민당하고 해서 이렇게 연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연정이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보수 정부가 자민당하고 이렇게 손을 잡음으로 해서 이렇게 입건이 됐다 그랬잖아요. 보수 정부가 이렇게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콜 정부의 구성을 보면 총리는 콜이하고 CDU의 당 총재였던 콜이하고, 그다음에 외무성 외교부 외교 담당 쪽에는 외교 쪽에는 자유민주당, 즉 연정을 한 자유민주당 당수였던 이게 겐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콜과 겐서의 어떤 그런 연립 정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보수 정부인 기민당하고 이렇게 자민당이 이렇게 연정을 해서 이게 지금 콜 정부가 이렇게 정부 구성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콜 정부의 그러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는데, 근데 이 외교 정책에서 첫 번째는 외교 문제에서의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외교 문제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 이 큰 변화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으로 이때까지 계속 강요했지만 이 독일은 미국하고 이 소련 사이에서 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는 어떤 그런 실리 외교를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서 이렇게 등거리 외교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등거리 외교라는 그 단어를 딱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우리 숭실대학교에서 언제 한번 이렇게 몇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무슨 북한 선교 어떤 그런 통일 선교 어떤 그런 세미나 같은 거 했어요. 근데 숭실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탈북민들은 등거리 접근을 해야 된다. 등거리 접근. 즉 이렇게 북한에도 이렇게 마음을 주지 말고 한국에도 이렇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등거리 어떤 그런. 근데 그 말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등거리 네, 등거리 교제를 해야 되나요?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이렇게 한국 사람이 돼요.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정체성도 바로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서독은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대체로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예, 등거리 외교를, 했는데, 그런데 이 소련의 외교라고 하는 건 이게 정말 이렇게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뒤에 바로 붙어 있는 프랑스라든가 이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겠는가, 이걸 늘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게 고민했는데, 그런데 이런 이게 소련, 미국, 프랑스 사이에서 어느 줄에 서냐, 어느 줄에 확실하게 서야 우리 명줄이 기냐, 늘 이런 고민과 그런 방향을 선택하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등거리 외교가 깨지는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쪽에 서야 되겠구나, 이런 선택을 하자는 확실한 어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때까지는 프랑스 일단 듣다 지쳐놓더라도 이게 미국 편에 설 건가 소련 편에 설 건가 이렇게 늘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 편에 이게 어느 편에 서야 돼 이런 고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확실하게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러시아가 소련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정책을 확 펼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개혁개방으로 나오면 이게 완전히 어떤 서구화의 어떤 그런 물결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소독이나 어떤 그런 문화의 어떤 그런 모든 어떤 비슷한 어떤 색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등거리 외교라는 어떤 외교적인 고민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고민이 크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소련이, 즉 이 러시아가 이게 개혁 개방을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통해서 외교적인 어떤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이 콜 시대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게 소련이 개혁 개방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지금 소련하고 어떤 미국하고 어떤 냉전 시대의 어떤 그런 구도는 아니지만은 중국이라는 어떤 그런 또 다른 또 대국이 이렇게 마주쳐 있기 때문에 이 소련이 몰락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또한 우리 그 한반도의 어떤 그런 정세를 잘 들여다보는 것과 이게 상당히 어떤 그런 유익이 있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소련이 개혁 개방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소련이 개혁 개방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 개혁개방에서 먼저 들여다볼 것은 이 소련이 개혁개방을 일으킨 인물이, 그때 소련이 그 당서기가 고르바초프거든요. 고르바초프. 미하일 세르게이비치 고르바초프. 예.
고르바초브였는데, 자, 그러면 이 개혁 개방을 이루어낸 이 고르바초브의 삶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이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고르바초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르바초브는 1985년도에 이때도 어째쯤 되겠죠. 이게 1985년도에 소련 공산당 당 서기장으로 이게 선출이 돼요. 예, 선출이 되는데 정말 그리고 이때 당시 나이가 54세였거든요. 이 고르바초브가 이 스탈린 이후에 최연소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최연소 나이에 제일 어린 나이에 소련 공산당 이렇게 서기로 이렇게 선출된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게 고르바초브의 양력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렇게 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았는가, 어떤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살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먼저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고르바초브의 가정 환경에 보면 볼셰비키의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서 1931년에 출생해요. 1931년생인데 볼셰비키의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고르바초브가 성장할 때는 소련이 이렇게 상당히 큰 어떤 그런 격동의 어떤 그런 시대를 겪었는데, 1929년에서 1932년에는 소련이 이렇게 스탈린이 이렇게 그렇게 집산주의, 예, 집산주의 어떤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태풍이 이렇게 불어왔고, 또 그리고 1935년에서 1938년에는 이 스탈린이 대숙청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스탈린의 대숙청이라는 어떤 그 대변혁 기간에 이 고르바초브는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르바초브가 청년 때에는 독일이 침공했어. 독일이 이게 소련을 침공했어. 1941년에서 1945년까지 이게 소련이 침공도 이렇게 고르바초브 이렇게 청년 때는 그런 것들을 겪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소련이 이게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4년부터 1948년까지는 이 소련이 중부 유럽으로 이렇게 팽창하는, 이게 폴란드라든가 체크라든가 뭐 루마니아라든가 이게 중부 유럽을 이렇게 팽창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지켜보게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스탈린 격하 운동이라고 이게 일어나거든요. 스탈린 격하 운동이라고 일어나는데 이것도 목격하게 돼.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목격하게 돼. 제가 이거 좀 본론이 주제하고는 조금 이렇게 빗나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스탈린 격하 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 소련이 개혁 개방한 거는 이 고르바초브 때라고 하지만은, 이 스탈린 격하 운동을 딱 들여다보면 이 소련이 개혁 개방한 것이 이 고르바초브 때부터 된 게 아니라 이미 훨씬 이전부터 어떤 내부적으로 이 볼셰비키 공산당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게 고르바초브, 그러니까 스탈린이 어떤 격하 운동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스탈린이 1935년 3월 5일에 사망해요. 우리가 1935년이다. 1953년 3월 5일에 사망해요. 우리 1953년이면 어떤 때인가요,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스탈린이 죽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스탈린이 이렇게 죽은 후에 1956년에 소련에서 제20차 전당대회가 열려요. 제20차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후르쇼프가 이게 스탈린이 죄상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해요. 후르쇼프가. 이 후르쇼프는 이 스탈린 이후에 소련이 서기장으로 이렇게 올라온 인물이거든요.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이 후르쇼프가 올라와가지고 이 스탈린이 공적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 목사님 북한에서 이렇게 후르쇼프 이름 들어보셨죠? 우리 북한에서는 이 후르쇼프에 대해서 이렇게 후르쇼프 수정주의라고 이게 유명한 사람 이렇게 들어요. 후르쇼프 수정주의라고. 이게 후르쇼프는 이 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특히 이게 스탈린이 이게 대숙청을 통해서 희생당한 자들에 대한 어떤 무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요. 무죄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특히 강조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엄청 까거든요.
제가 이게 아까 신대원 때 이게 그 논문이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혁명을, 그 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러시아 혁명이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대 숙청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쫙 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몇 천만이 죽었어요. 몇 천만이. 야, 내가 그래. 야,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사람이 목숨을 그냥 목숨, 이게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게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똑같구나. 중국도 그랬잖아요. 무슨 문화대혁명 때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제가 이게 한국에서 와서 이게 세월호 사건. 물론 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정치적인 의미는 제가 이렇게 좀 별로 찬종하는 그런 게 아니지만은, 아니 300명이 죽은 걸 가지고 온 나라 국민이 아직까지도 슬픔에 잠겨 있잖아요. 야,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도 존중할 수 있느냐. 그걸 느꼈어요. 근데 북한이나 이 소련이나 이 공산주의 국가는 사람의 인권이나 이 생명을 그렇게, 근데 이 후르쇼프가 일어나서 이 스탈린이 대숙청 기간에 그 무고한 사람들이 죽은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그 무고한 죄들에 대해서 무고하다고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런 결백함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해서 그때부터 이 스탈린 격하 운동이 시작이 돼요. 스탈린, 그때까지 완전히 스탈린이 레닌 이후에 엄청난 우상이었거든. 소련의 공산당, 공산정권, 뭐 소련뿐 아니라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공산국가가 관계했던 그런 우상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소련 내부에서부터 스탈린 격하 운동이 시작이 돼요. 스탈린 격하 운동이 시작했는데 그 사례를 보면 1961년도에 대영묘라고 있어요. 대영묘라는 거는 이렇게 아마 이렇게 그 소련에 보면 이렇게 레닌이라든가 이렇게 그 수상들을 이렇게 이렇게 시체가 썩지 않게 이렇게 영구 보존하는 어떤 그런 데 있잖아요. 북한으로 하면 뭐 금수산, 금수산 궁전, 기념궁전, 북한이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주고 있는 어떤 시체를 보관하는 그런 보관소 같은 곳이 이게 대영묘, 소련의 어떤 대영묘라는 어떤 그런 곳인데, 1961년에 이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나면서 레닌하고 이 스탈린이 나란히 누웠었어요. 시체도 썩지 않게 나란히 누워있는데, 그 격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스탈린이 시체를 그때 거기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모스크바의 어떤 크렘궁이라는 지하에 그냥 이장시켜버려요. 예, 지하에 이장시켜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작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스탈린 격하 운동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요. 소련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소련 내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이런 스탈린 격하 운동이 확 진행이 되는데, 이런 시체뿐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탈린의 어떤 조각품이라든가 동상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철거되는 거예요. 예, 철거되는 거예요. 그런 조각품들이라는 게 그런 철거되는데, 이게 체스코슬로바키아, 이게 체코 있잖아요. 체코. 지금 이거 체코라 하지만 옛날에는 체스코슬로벤스키아 그랬잖아요. 두 개 나라인데, 이 체코에도 이렇게 체코의 수도인 이 프라하에는 이 스탈린의 유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엄청난 그 양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 스탈린이 어떤 그런 이렇게 유품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어떤 그런 이게 작업을 벌려야 했다는 거예요. 와, 저는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라든가 그게 얼마나 그게 많아요. 다 알죠? 그것들이 이게 처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런 것들 보고. 어쨌든 이런 스탈린 격하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처리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지금은 그에 대한, 이게 스탈린에 대한 숭배의 표시로 남아있는 것은 그의 고향인 조지아의 마을에 마을이 조그맣게 성역화로 조금 이렇게 남아있을 정도라고나 기념품으로 어떤 그런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소련 역사를 들어보면서, 이 소련이 무너진 게 이 고르바초프 이때부터 이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정말 밑뿌리부터 이렇게 볼셰비키 공산당 어떤 그런 이념과 정신이 이렇게 마르크스 레닌주의 어떤 그 뿌리가 흔들리는 게 아주 상당히 깊은 시제부터 이렇게 진행된 어떤 그런 작업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고르바초프를 돌아와서, 어쨌든 이 고르바초프는 이런 스탈린이 격하 운동의 어떤 그런 시대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성장했다는, 겪으면서 이렇게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르바초프는 1971년에 중앙당 위원으로 진출해요. 예,
중앙당 위원으로 진출하고 1979년에는 드디어 정치국에 입성해요. 중앙당 정치국에 입성하고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정말 이 고르바초프는 아까 54세에 서기장으로 이렇게 선출됐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한 사람인데 이 시대에 소련에서 그 나이에 그만큼 고속 성장한 사람을 고속 성장을 거듭한 사람은 대단히 드문 어떤 그런 경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이렇게 이 고르바초프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지원 세력들이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이렇게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체제를 새롭게 일신하고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필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런 뒤에서 이렇게 지원해준 어떤 밀어준 어떤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이가 저는 집권이 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김정은이도 뒤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볼 때는 김정은이가 다 이게 혼자서 통솔하는 것 같은 이렇게 보이는데 김정은이도 뒤에서 뭔가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도 너무나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게 목을 잘라버리니까 그 기반이 좀 든든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체가 이렇게 좀 단단하게 시작하려면 어떤 오랜 때부터 어떤 그런 털을 닦아는 어떤 그런 이렇게 인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발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고르바초프는 어떤 그런 뒤에서 어떤 뒷배경이 어떤 밀어주는 어떤 그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속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고르바초프의 어떤 양력에 대해서 성장하는 어떤 양력에 대해 배경에 대해서 봤고,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먼저 이게 개혁 개방에 대해서 들어가 보기 전에 개혁 개방 당시 소련의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련 경제를 이렇게 먼저 들어보면. 이때 당시 소련은 1985년 당시 고르바초프가 당서기로 당선된 당시 소련의 경제는 소련의 주민들이 생활 수준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이때 끝났잖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저치로 생활이 이렇게 열악해졌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로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소련이라든가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게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 시스템 자체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계획 경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 국가 개인 소유가 아닌 어떤 국가 소유 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밑바탕으로 깔려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 가운데 이때 경제 생활 수준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로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미국하고 이렇게 군비 경쟁은 그런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미국하고 이게 냉전 시대니까 어떤 미국하고 군비 경쟁을 위해서 탱크라든가 전투용 무기라든가 이동 장비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그러니까 한쪽으로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경제 생활은 어렵고 이러면서도 이게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일침을 가한 사건이 딱 터져요. 그것이 뭔가면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이에요. 이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면 1986년 4월에 이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건이 터져요. 이거는 핵발전소는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이게 폭발해가지고 이 폭발 사고를 통해서 이 방사능이 이렇게 유출되면서 대참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이 이렇게 터지게 되거든요. 원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소련 당국은 이 참상이 밖으로 이 사고의 여파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백방을 노력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 사건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어요. 1980년대 말에 이르면 이 소련은 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엄청난 통제력이 강하잖아요. 이 중국도 보세요. 이게 인터넷을 차단하고 얼마나 통제를 해요. 그런 이런 1980년대 말에 이게 소련은 이 막강한 통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서방 세계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정보라든가
혹은 이렇게 소련 자국 내에 있는 정보들이 밖으로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흘러넘치는 정보들에 대해서 또 이런 사상 교류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틀어막을 수는 없었어요. 예, 완전하게 틀어막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또 다른 어떤 계획 개방의 원인이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일침을 가한 어떤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 이게 생각되는데, 이 서방 세계는 서방 세계도 지금 엄청나게 발달됐잖아요. 인공위성으로 소련에서 지금 어떤 일이 퍼지고 이런 일이 되는 거 다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이게 사고 발생한 모든 것들을 비밀, 이게 내다보니까 그 비밀을, 이 체르노빌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참사가 이뤄졌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밀을 이렇게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숨길 수가 없었던. 근데 이런 방면에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이 소련 공산당에 이게 아까 후르쇼프 때부터 이게 뭔가 막 뒤집혀진 어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부 안에서도. 근데 공산당 정권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반대 세력들이 이 체르노빌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당연히 저항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게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몰아낸 거는 최순실 사건을 탁 돼가지고 이게 구슬하면 이렇게 밀어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반대 세력들이 이 체르노빌 사건을 가지고 이게 밀려나게 되는 이거 한 어떤 그런 기미가 이게 상당히 이렇게 드러났던 거죠. 이렇게 딱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반대 세력이라든가 또 경제적으로는 아까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것이 계획 개방으로 이렇게 그런 것 가운데서 이런 반대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만을 잠그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 개방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르바초프는 고르바초프 체제는 소비에트 사상 최초로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밑에 있잖아. 이런 불만들을 잠재우는 방법을 힘으로 하지 않고 그러한 세력들을 억누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런 세력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이 체르노빌 사건도 이렇게 세상에다 공개를 하고, 그러면 또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사건 이렇게 쫙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전에 같았으면 그냥 탱크를 밀었을 거예요. 그런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 중국의 천안문 사건이라든가 또 우리 여기 소독에서 이렇게 동독에서 이렇게 6월 17일 봉기 이때도 이렇게 탱크를 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막 진압하고 이랬는데 저때 당시까지만 딱 막 밀었는데 이때 당시는 그런 요구를 탱크를 힘으로 진압하지 않고 이런 개혁 개방을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실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오늘은 고르바초프 개혁 개방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고르바초프의 양력하고 개혁 개방하게 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봤는데 다음 주는 다음 시간에는 개혁 개방 정책들에 대해서 쭉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